결혼식은 끝났지만 간단한 식사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신혼부부는 샴페인 한 잔씩을 마신 후 옷을 갈아입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흥겨운 결혼 피로연, 저녁 식사, 음악과 춤 대신에 200베르스타 떨어진 수도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내다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많은 사람은 신랑인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이미 관등이 높은 데다가 젊은 나이도 아니기에 소란스러운 결혼식은 그다지 점잖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52살의 관리가 이제 막 18살을 넘긴 아가씨와 결혼하는 마당에 음악을 듣는 것도 지루하다고 말하며 바로 수도원으로 가는 생각에 찬성해 주었다. 또한 그들은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종교와 도덕성이라는 점을 젊은 아내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수도원 방문을 특별히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신혼부부를 배웅하러 기차역에 나왔다. 직장 동료들과 친척들은 기차가 출발할 때 만세를 외치려고 손에 술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원통형 실크햇을 쓰고 교사용 프로코트를 입은 신부의 아버지 뾰뚜르 레온치치는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아주 해쓱해진 상태에서 술잔을 든 채 기차 창문 쪽으로 연신 팔을 뻗으며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아뉴따, 아냐, 한마디만 할게. 아냐가 그를 향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자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그녀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하지만 아냐는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얼굴과 가슴과 손에 성호를 그어 주었는데 숨결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김나지아 학생들인 아냐의 동생 빼짜와 안드루샤는 아버지의 행동이 창피한 나머지 뒤에서 프로코트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빠,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기차가 출발한 후 아버지는 기차 뒤를 따라 잠시 달려왔는데, 그러다가 비틀거리며 술을 엎지르는 장면이 아냐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자신이 뭔가 죄라도 저지른 듯 참으로 가련하고 선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세! 아버지가 외쳤다. 신혼부부 둘만이 남았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는 굿배안을 살펴본 후 선반들 위에 짐을 올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다. 중키 정도의 관리인 그는 배가 불룩 나왔으며 잘 먹어서 오동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꽤 뚱뚱했다. 구렛나루는 길게 길렀지만 코수염은 없었는데 면도를 해서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둥근 턱은 사람의 발뒤꿈치 모양과 닮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코수염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완전히 코수염을 밀어서 맨땅과 똑같아진 피부와 젤리처럼 조금씩 흔들거리는 기름진 뺨이 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점잖게 행동했고 움직임도 급하지 않았으며 태도도 부드러웠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한 가지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군. 5년 전에 꼬소로토프가 성 안나 2급 훈장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자네한테는 3개의 안나가 있군. 한 개는 가슴 옷깃의 단추구멍에, 다른 2개는 목에. 그런데 당신은 집을 나갔던 꼬소로토프의 부인, 그 싸움을 좋아하고 경박한 부인이 그에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안나였다는 사실도 말해둘 필요가 있겠군. 내가 나중에 안나 2급 훈장을 받을 때는
각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되기를 바라오. 그는 작은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웃어 보였다. 그녀도 미소를 지었으나 이 사람이 이제 언제든 두툼하고 축축한 입술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 들 수 있고 자신은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그의 뚱뚱한 몸이 약간만 움직여도 깜짝 놀랐으며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목에서 훈장을 풀고 프로코트와 조끼를 벗은 후 편하고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입으니 이제 좀 편하군. 그가 아냐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아냐는 결혼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제와 하객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까지 전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저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나이 많고 재미없는 분과 결혼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만 해도 모든 준비가 잘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지만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과 지금 여기 기찻간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죄를 지은 듯한 느낌과 함께 사기를 당했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는 느낌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자와 결혼했지만 돈은 여전히 없는 처지였기에 결혼식 드레스도 빚을 내어 샀는데 오늘 기차역에서 자신을 배웅하는 아버지와 남동생들의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그들에게 한 푼도 남지 않았음이 느껴졌다. 그들이 오늘 저녁 식사나 할 수 있을까? 내일은? 그러다 보니 왠지 이제 아버지와 동생들이 그녀 없이 굶주린 채로 앉아서 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온 저녁 때와 똑같은 우울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난 정말 불행해. 그녀는 생각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여자를 대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점잖은 사람인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어색하게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돈과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김나지아에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는 아버지 뾰뚜르 레온치치는 어머니가 죽자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 집에는 가난이 찾아왔다. 남동생들에게는 장화나 고무 덧신도 없었고 아버지는 치안 판사에게 끌려갔으며 법원 집행관이 와서 압류할 가구 목록을 작성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아냐는 주정뱅이 아버지를 돌보고 동생들의 양말을 꿰매고 시장을 다녀오는 일을 해야 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와 젊음과 우아한 행동거지를 칭찬할 때도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의 싸구려 모자와 구멍난 곳을 잉크로 덧칠해 숨긴 장화만 쳐다보는 듯 했다. 아버지는 나약하다는 이유로 곧 김나지아에서 해고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밤마다 끈질기게 그녀에게 달라붙어 눈물이 흐르곤 했다. 그런데 그때쯤 그녀를 아는 부인들이 수선을 떨며 그녀를 위한 좋은 배우작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람, 젊지도 잘생기지도 않으며 돈만 많은 남자,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발견되었다. 그는 은행에 10만 루블을 예치해 놓고 있었으며 물려받은 가문의 영지는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규율을 중시하는 그는 각하와도 좋은 관계에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아버지의 해고를 막을 마음이 있다면 각하로부터 메모 한 장을 얻어내 김나지아 교장이나 심지어 교육감에게 전달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런 일들을 세세히 떠올리고 있는 동안 사람들 말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가 갑자기 창문을 뚫고 들려왔다. 기차가 간이역에 멈춘 것이다. 플랫폼 너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아코디언과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의 바이올린이 활기차게 연주되고 있었다. 키 큰 자작나무와 포플러 나무들, 그리고 달빛을 흠뻑 받은 별장들 뒤로부터 군악대의 연주 소리도 들려왔다. 아마도 별장촌에 무도회가 열린 듯 했다. 플랫폼 위에는 날씨가 좋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온 별장 사람들과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르티노프도 있었는데 그는 부자이며 이 별장촌 전체의 소유주로서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뚱뚱하다. 그는 아르메이나 사람을 닮은 얼굴에 퉁방울 눈인데 이날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박차가 달린 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셔츠의 가슴 부분 단추들은 채우지 않았고 어깨부터 내려온 긴 망토는 여자의 치맛자락처럼 땅에 쓸리고 있었다. 보르조이 종의 개 2마리가 날카로운 주둥이를 내리깐 채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아녀는 아직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어머니나 돈이나 결혼식에 대해 생각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안면이 있는 김나지아 학생들, 장교들과 악수를 했고 명랑하게 웃으며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으로 나온 후 새로 맞춘 멋지고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를 쓴 자신의 몸 전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달빛 아래 섰다. 기차가 왜 여기 멈춰선 거죠? 그녀가 물었다. 이 역은 철도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우편 열차가 먼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르티노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그녀는 요염하게 실눈을 뜨고 프랑스어를 사용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울리고 한편으로는 유명한 돈주왕이자 장난꾸러기인 아르티노프가 탐욕스럽고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흥겨워하는 분위기까지 겹치자 그녀는 갑자기 기쁨을 느꼈다. 기차가 움직이며 아는 장교들이 그녀에게 잘 가라는 표시로 경례를 붙일 무렵 그녀는 이미 숲 너머 어딘가에서 울리는 군악대 연주 소리에 맞춰 폴카를 흥얼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꾸페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은 꼭 행복해지고 말겠다는 확신을 간이역에서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신혼부부는 수도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도시로 돌아왔다. 그들은 관사에서 살았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출근을 하면 아냐는 피아노를 치거나 우울해서 울거나 소파에 누워 소설을 읽거나 패션 잡지를 살펴보았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는 점심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 식사를 하며 정치, 신규 임명, 전출, 보상 등에 대해 말하곤 했다. 또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며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건 만족이 아니라 의무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며 자신은 세상에서 종교와 도덕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등의 말도 했다. 그는
식사용 나이프를 마치 칼처럼 주먹에 쥔 채 말하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무가 있어야 해.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냐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대개 배고픈 채로 식탁에서 일어나곤 했다. 점심 식사 후 남편은 휴식을 취한다면서 크게 코를 골며 잤는데 그 사이에 아냐는 외출해서 본가에 다녀오기도 했다. 본가에 갈 때면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그녀를 왠지 특별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는데 그것은 마치 사랑하지도 않고 따분하며 지루하기만 한 남자에게 돈 때문에 시집 갔다고 방금 전까지 그녀를 흉이라도 본 듯한 사람들의 눈길 같은 느낌이었다. 그들은 사각거리는 그녀의 드레스와 팔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혼한 부인 티가 나는 모습을 대하며 거북함과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있을 때면 다소 당혹스러워했고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녀 없이 식사하는 것에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듯 했기에 종종 아냐와 함께 양배추숲, 곡물죽, 촛불 냄새가 풍기는 양고기 비계로 볶은 감자를 먹곤 했다. 뾰트루 레온치치는 떨리는 손으로 병에서 술을 따라 개걸스럽고도 보기 흉한 모습으로 급하게 마시곤 했다. 한 잔을 마시면 곧 두 번째 잔, 그리고는 세 번째 잔이 이어졌다. 큰 눈에 창백하고 깡마른 소년들인 빼짜와 안드루샤는 술병을 치우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이러지 말아요, 아빠. 많이 마셨잖아요. 염려가 된 아냐도 아버지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얼굴을 확 붉히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 꼬맹이들아, 이 계집애야. 너희들 모두 이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연약함과 선량함이 묻어져 나왔기에 가족 중 누구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점심 식사 후에 대체로 그는 옷을 잘 차려입으며 외출 준비를 했다. 창백한 얼굴에다가 턱에는 면도하다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깡마른 목을 앞으로 쑥 빼고 30분 동안이나 거울 앞에 선 채 깔끔하게 몸단장을 했다. 머리를 빗기도 하고 검은 콧수염을 말아서 감기도 했다. 향수를 뿌리고 넥타이를 리본 모양으로 매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원통형 실크햇을 쓴 후 마침내 개인 강습을 나갔다. 휴일이면 집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슉슉 소리와 그르렁 소리가 나는 풍금을 쳤다. 그는 풍금에서 맑고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도록 애썼으며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도 불렀다. 풍금 소리가 뜻대로 안 나오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나쁜 놈들, 망나니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기를 망쳐놨어. 남편은 저녁마다 관사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동료들과 카드놀이를 했다. 그 시간이면 관리의 부인들도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못생겼고 취향이라곤 없는 옷을 입었으며 하녀들처럼 행동도 거칠었다. 그렇게 모이고 나면 그들 자신처럼 흉하고 아무 의미 없는 소문들로 서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오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아냐와 함께 극장에 가는 일도 간혹 있었다. 휴식 시간이면 그는 그녀가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녀의 팔 밑으로 팔짱을 끼고 복도나 홀을 돌아다녔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하면 그는 바로 아냐에게 조금 앞과 그 사람은 오두문관이야. 카카와 친한 사람이지. 또는 좀 전에 인사한 그 사람은 재산이 꽤 있어. 자기 집도 있고. 등등의 말을 속삭였다. 한 번은 아냐가 극장 내 간식 판매대 옆을 지날 때 뭔가 단 것이 매우 먹고 싶어졌다. 그녀는 초콜릿과 사과 파이를 좋아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쑥스러웠다. 남편은 배 하나를 집어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주저하듯 물어보았다. 얼마요? 25 꽃베이카입니다. 어이쿠.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배를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간식 판매대를 떠나기가 어색했던지 그는 셀처 광촌수 한 병을 사더니 혼자서 그것을 다 마셔버렸다. 그것 때문인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이럴 때면 아냐는 남편이 하는 짓이 미워졌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녀에게 급히 말했다. 저 노부인에게 인사드려. 하지만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상관없어. 저분은 우리 현 재무국장의 부인이야. 어서 인사드리라니까. 그가 고집을 부리며 중얼거렸다. 고개 한번 숙인다고 당신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실제로 머리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괴로웠다.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좌괴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바보처럼 취급해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직 돈 때문에 그에게 시집을 왔는데 지금 그녀가 가진 돈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도 적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20코페이카짜리 동전 한 개라도 줬었는데 지금은 한 푼도 없었다. 남편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혹은 돈을 달라고 청하는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었다. 남편이 두려워서 그의 앞에서는 온몸이 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어린 시절에도 먹구름이나 기관차처럼 자신의 목을 조일 듯 밀려오는 엄청나고도 무서운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김나지아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와 비슷한 힘으로써 집안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며 입에 올리던 각하로 호칭되는 인물도 있었다. 그것보다 작은 힘들도 10개쯤 존재했었는데 그 힘들 중에는 코수염을 면도한 엄하고도 가차없는 김나지아 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얼굴까지 김나지아 교장 선생님을 닮은 규율을 중시하는 인간 모제스트 알릭세이치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이 모든 힘들은 하나로 합쳐진 후 거대하고 무서운 흰 곰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처럼 나약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덮치곤 했다. 그랬기에 그녀는 뭔가 남편의 생각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고 긴장한 채로 미소를 지었으며 남편이 자신의 몸을 거칠게 애무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옹을 하며 능욕하더라도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 딱 한 번 아버지가 매우 급한 빚을 갚기 위해
모제스트 알릭세이치에게 50루블을 구워달라고 대담하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좋아요, 드리지요. 잠시 생각한 후 모제스트 알릭세이치가 말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술을 끊지 않으면 더는 장인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 알려진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술을 절제만 했다면 아마도 시간이 지난 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말 후에도 모제스트 알릭세이치는 그렇게 됨에 비례해서 그런 처지를 고려해 볼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등등의 말들을 한참 동안 했는데 아버지는 불쌍한 표정으로 모욕감에 괴로워하며 오히려 술 생각이 간절해졌다. 또한 대개 찢어진 장화와 해진 바지 차림으로 아냐를 보기 위해 관사를 방문하는 남동생들 역시 그의 훈계를 경청해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무가 있어야 해. 모제스트 알릭세이치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냐에게 반지, 팔찌, 브로치 등을 선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대비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주 그녀의 서랍장을 열어서 물건들이 다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그러는 사이 겨울이 왔다. 성탄절이 되기 훨씬 전에 지역신문에 공지가 실렸는데 12월 29일에 귀족회관에서 통상적인 겨울 무도회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매일 저녁 카드놀이가 끝나면 불안한 기색의 모제스트 알릭세이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냐를 바라보며 관리의 아내들과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방안을 한참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 그가 아냐 앞에 멈춰 서더니 말했다. 당신 말이야. 무도회 때 입을 드레스를 지어야 해. 알겠지? 단 마리아 그리고르예브나 나탈리아 꾸즈미니슈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지어야 해. 그러면서 그녀에게 100루블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은 후 무도회 드레스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버지와만 얘기를 나누었으며 어머니라면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까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최신 유행에 따라 옷을 입었고 항상 딸 아냐를 인형처럼 우아하게 입혀 데리고 다니면서 프랑스어 말하기와 마주르카를 멋지게 추는 방법을 가르쳤다. 아냐는 어머니처럼 오래된 드레스를 수선하여 새 드레스를 만들 줄도 알았으며 휘발유로 장갑을 세척할 줄도 알았고 보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알았다. 또한 어머니처럼 눈을 가늘게 뜨는 방법, 리을을 혀짤배기식으로 귀엽게 발음하는 방법,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환희에 젖은 표정을 짓는 방법, 슬프고도 신비스러운 시선을 띠는 방법 등도 터득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짙은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깔, 예민한 성격, 깔끔하게 몸단장을 하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무도회로 출발하기 30분 전에
아직 프로코트를 걸치지 않은 상태의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화장대 거울 앞에서 훈장을 목에 걸기 위해 아냐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새로 맞춘 날아갈 듯한 의상의 광채에 매혹된 나머지 흡족하게 구렛나루를 벗어넘기고는 말했다. 아뉴따, 당신 정말 예쁘군. 정말 예뻐. 그리고는 갑자기 엄숙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니 오늘은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부탁이 있는데 카카의 부인께 가서 인사를 드려줘. 제발, 제발 그렇게 해줘. 그녀를 통하면 내가 수석 비서관 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고. 두 사람은 무도회장으로 출발했다. 드디어 귀족회관에 도착해보니 입구에 문지기가 있다. 옷걸이가 여러 개 있는 현관, 모피 외투들, 분주히 오가는 하인들, 가슴골이 드러난 드레스를 입은 채 부채로 바람을 가리고 있는 부인들이 있다. 가스등 냄새와 군인들 냄새가 난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오르는 사이에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수많은 불빛을 받은 자신의 전신도 커다란 거울에 반사되어 보였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감정이 느껴짐과 동시에 달밤에 간이역에서 느꼈던 행복의 예감도 되살아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아이가 아닌 부인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걸음걸이와 몸놀림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흉내내며 자부심 넘치고 확신하는 몸짓으로 걸었다. 또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부유하고 자유로워진 느낌까지 들었다. 심지어 남편 때문에 주눅이 들지도 않았다. 귀족 회관의 문턱을 넘을 때부터 이미 그녀는 늙은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보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신비감이 자신에게서 풍겨나 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큰 홀에서는 이미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고 춤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사 생활만 하다가 이런 곳에 처음 와본 아냐는 조명과 색색의 화려함, 음악, 소음 등이 주는 인상에 압도된 나머지 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아, 정말 멋지다. 그녀는 무도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지인 모두를 바로 알아보았다. 파티나 야유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평소 알고 지내던 장교들, 교사들, 변호사들, 관리들, 지주들이었다. 또한 카카와 아르띠노프도 있었으며 가슴골을 훤히 드러낸 채 화려하게 차려입은 예쁘거나 못생긴 상류사회의 부인들도 있었다. 그 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장사를 하려고 자선 바자회의 노정과 천막 속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견장을 단 거대한 체격의 장교가 마치 땅에서 솟은 듯이 불쑥 나타나 그녀에게 왈츠를 청했고 그러자 그녀는 남편을 놓아두고 나는 듯이 춤을 추러 나섰다. 남편은 저 멀리 해안가에 남겨놓은 채 자신은 돛담배를 타고 거센 풍랑 속으로 몸을 던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매혹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 다니며 열정적으로 왈츠와 폴카와 카드리유를 추었다. 그녀는 음악과 소음에 머리가 달아올라 남편이든 그 누구든 그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말하고 리을은 혀짤배기식으로 귀엽게 발음하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춤을 추었다. 그녀가 남자들에게서 인기를 끌었다는 점은 확연히 드러났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했다. 흥분하며 숨이 차오른 그녀는 부채를 쥔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으며 목도 말라왔다. 아버지가 휘발유 냄새가 풍기는 구겨진 프로코트를 걸친 채 다가와 붉은색 아이스크림이 담긴 작은 접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넌 오늘 참 매혹적이구나. 그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제껏 살면서 네가 서둘러서 시집간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었단다. 그때는 왜 그랬니?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랬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뭉치를 꺼낸 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오늘 수업료를 받았단다. 내 남편에게 빚진 걸 이제 갚을 수 있게 됐다. 아냐는 아버지의 손에 아이스크림 접시를 떠맡기고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잠깐 사이에 멀리 사라졌다. 새로운 춤 파트너의 어깨 너머로 보니 아버지가 어느 부인을 안고 마룻바닥을 미끄러지듯 호를 돌며 춤추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맨 정신일 땐 저토록 사랑스러운 분인데. 아냐는 마주르카도 앞서의 그 거대한 체구의 장교와 추었다. 그는 마치 죽은 짐승에게 제복을 입혀놓은 것처럼 발장단을 간신히 맞추면서 느릿느릿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어깨와 가슴만 살짝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더 춤추는 게 끔찍히 싫어졌지만 그녀는 미모와 훤히 드러난 목으로 그를 자극하며 그의 곁에서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불타오르고 움직임도 열정적이었던 것 반면 그는 점점 더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왕이 자비를 베풀듯이 그녀에게 손을 뻗치곤 했을 뿐이다. 브라보, 브라보. 군중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장교도 점차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다. 생기를 되찾고 조금씩 흥분 상태가 된 그는 그녀의 매력에 굴복하여 가볍고도 젊은 움직임을 열정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어깨를 살짝만 움직이며 그를 능청맞게 쳐다볼 뿐이었는데 마치 이제는 그녀가 여왕이고 그는 노예가 된 듯했다.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홀 전체 사람들이 자기들 두 사람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질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데 거대한 장교가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터주기라도 하듯 양쪽으로 갈라섰고 남자들은 두 팔을 내리고 마치 차렷 자세를 취하듯 어정쩡하게 몸을 곧축혀 세웠다. 그것은 프로코트에 별 2개를 단 각하가 그녀 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그렇다. 감미로운 미소를 띠며 뚫어지게 그녀를 응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각하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각하는 이런 표정으로 다가오며 자신의 입술을 살짝 깨물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가 예쁜 여자들을 바라볼 때면 늘 하는 행동이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가워요. 각하가 말문을 열었다. 당신 남편을 영창에 넣으라고 지시해야겠군요. 지금까지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을 숨기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죄목으로 말입니다. 그는 아냐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이어갔다. 마침 아내의 부탁이 있어서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상을 드릴 필요가 있겠군요.
미국에서 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아내가 당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는 아내를 노점의 나이든 부인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부인은 얼굴 아랫부분이 불균형하게 커서 마치 입안에 큰 돌을 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우릴 좀 도와줘요. 그녀가 콧소리를 섞고 말끝을 길게 끌며 말했다. 예쁜 여자들은 모두 자선 바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왠지 당신만 안에서 놀고 있더군요. 왜 우릴 도우려 하지 않는 건가요? 부인은 자리를 떴고 아냐가 그녀를 대신해 은재 사모바루와 찻잔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곧바로 장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냐는 차 한 잔에 최고 1루블을 받았고 거대한 체격의 장교들에게는 차를 석 잔이나 마시도록 만들었다. 퉁방울 눈에 천식을 앓고 있는 부자 아르티노프가 찾아왔다. 오늘 그는 아냐가 지난 여름에 보았던 이상한 복장 차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아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샴페인 한 잔을 마신 후 100루블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마신 후 또 100루블을 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천식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다. 자신의 미소와 시선이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깊이 확신하고 있던 아냐는 연신 사람들을 졸라서 물건을 사게 하고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듯 음악과 춤과 숭배자들이 존재하고 소란하고 화려하며 웃음소리도 이어지는 삶을 위해 특별히 태어난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자신의 목을 조를 듯 밀려와 협박하던 힘에 대한 공포심도 이제는 우습게 여겨졌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게 되었으며 다만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이 애석할 따름이었다.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발걸음을 옮기며 노점으로 다가와 꼬냑 한 잔을 주문했다. 아냐는 그가 뭔가 부적절한 말이라도 할까봐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그렇게 가난하고 평범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부끄러운 상태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신 후 동뭉치에서 10루블을 꺼내 던지고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로 자리를 떴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가 짝을 이루어 큰 원을 도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이미 비틀거리며 무슨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기에 파트너인 부인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 장면을 보니 아냐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 3년 전쯤 아버지는 어느 무도회에서 이번과 똑같이 비틀대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 경관이 아버지를 내쫓아 집으로 끌고 왔고 다음 날에는 교장이 아버지를 해고하겠다고 호통을 쳤었다. 이 기억이 하필 이때 떠오르다니. 노점의 사모바르가 꺼지고 녹초가 된 부인들이 자신의 자선 바자의 수익금을 입에 큰 돌을 문 것 같은 부인에게 전달한 후 아르티노프는 아냐의 팔을 부축하고 모든 자선 바자의 참여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홀로 데려왔다. 많지도 않고 20명 정도만 식사했지만 홀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각하가 건배사를 했다. 이런 호화로운 식당에서는 오늘 바자회의 대상이 있기도 한 저렴한 식당들의 번영을 위해 건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단장은 대포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힘을 위해 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안했고
모든 사람들은 부인들과 잔을 부딪히려고 팔을 뻗었다. 매우, 매우 흥겨웠다. 아냐가 집까지 배웅받아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하녀들은 시장에 가고 있었다. 아냐는 새로운 인상을 흠뻑 받아서 기뻤으며 동시에 술에도 취했고 기진맥진하기도 했기에 옷을 벗은 후 침대 위로 쓰러져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오후 1시가 지났을 때쯤 하녀가 그녀를 깨우면서 아르티노프 씨께서 방문차 오셨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응접실로 나갔다. 아르티노프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카카가 자선 바자회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 그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감미로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고는 앞으로도 방문을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떠났다. 아냐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그것도 놀라운 변화가 이토록 빨리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무척 놀라고 황홀한 상태로 응접실 가운데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남편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들어왔다. 그는 권력자나 유명인들 앞에 서면 항상 지어왔기에 그녀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표정, 즉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달콤하고도 노예나 다름없을 정도의 공손한 표정을 이제는 그녀에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환희를 느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경멸의 마음을 담아 이젠 이런 말을 해도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매 단어를 또박또박 내뱉었다. 저리 가요, 멍텅구리 같으니. 이날 이후 아냐는 피크닉이나 야유회를 가거나 연극에 참여하는 등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그녀는 날마다 아침이 거의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서는 응접실 마루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곤 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꽃에 파묻혀 잔다고 모두에게 떠들어댔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제스트 알렉세이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에 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또한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이나 요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이나 메모를 보낼 뿐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한테 200루블을 줄 것, 혹은 속히 100루블을 지불할 것, 이런 식이었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는 부활절에 안나 2급 훈장을 받았다. 그가 감사 인사를 하러 가자 각하는 신문을 한쪽으로 치우고는 안락 의자에 더욱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네에겐 안나가 셋이 됐군. 한 개는 가슴 목깃의 단축 구멍에, 다른 2개는 목에. 각하가 자신의 하얀 손과 장밋빛 손톱을 살펴보며 말했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는 웃음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손가락 2개를 조심스럽게 입술에 가져다 댄 후 말했다. 이제는 막내의 블라지미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고대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히 각하께서 대부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모제스트 알렉세이치가 암시한 것은 블라지미르 4급 훈장이었는데 그는 벌써 자신의 말장난 익살이 얼마나 재치있고 대담했는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뭔가 또 그럴듯하게 재치있는 말을 해보려 했으나 각하는 다시 신문에 빠져든 상태에서 그에게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었을 뿐이다. 아냐는 말 3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계속 돌아다녔고 아르티노프와 함께 사냥을 다녔으며 단막극에서 연기를 했고 그게 끝나면 밖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본가의 가족을 찾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술을 더 마셔댔고 돈은 없었으며 풍금은 빚을 갚느라 오래전에 팔아치웠다. 남동생들은 이제 아버지가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혹시 나간다면 뒤를 따라다니며 그가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썼다. 스타로키에프 거리에서 우연히 두 마리 말이 끄는 아냐의 마차를 마주치게 될 때도 있었는데 마부석에는 마부 대신 아르티노프가 앉아있곤 했다. 아냐의 마차와 마주칠 때면 아버지는 항상 원통형 실크 햇을 벗고 딸에게 뭔가를 외치려 했고 그때마다 빼짜와 안드루샤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하곤 했다. 아빠, 그러지 말아요. 그만둬요, 아빠.